총성이 울려 퍼지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납니다. 도로 한가운데 폭발이 일어나고 경찰차 사이를 가로지르는 추격전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도 주인공의 대사는 정확히 들립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건 결코 카메라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정교함인데요. 이런 섬세한 작업을 하는 과정, 바로 포스트 프로덕션입니다. 잘 차려진 밥상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어떻게 담아내고 어떤 순서로 내놓느냐에 따라 그 맛이 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덕션 단계에서 만들어낸 음식을 조화롭게 플레이팅하고 디테일한 터치를 하는 일은 영화의 완성도를 높여주게 되죠. 영화에 숨결을 불어넣는 포스트 프로덕션. 이제 관객의 눈앞에 잘 차려진 밥상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포스트 프로덕션은 프로덕션 단계에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촬영된 모든 영상을 정리하고 선택하여 자연스럽게 장면을 연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 후 연출이 편집을 하거나 또는 편집 감독과 협력을 통해 영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리듬을 완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장면을 과감히 삭제하는 담대함은 필수 요소 중 하나죠. 다음은 사운드 편집과 믹싱 단계입니다. 우선 사운드 편집은 모든 소리를 정리하고 구성하는 일을 합니다. 촬영 현장에서 수음된 대사는 주변 소음이나 마이크 위치 등으로 인해 불완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운드 에디터는 필요한 소리를 골라내고 불필요한 잡음을 제거하며 사운드가 정확히 영상과 싱크되도록 위치를 정리합니다. 현장에서 음성이 부정확하거나 후반 감정에 따라 대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ADR인데요. 배우가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대사를 다시 녹음하는 작업입니다. 현장 소음이 커서 대사 수음이 불가능한 액션 영화 장르에서는 ADR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범죄도시 3에서는 액션 장면 속 주먹 소리부터 대사까지 관객에게 깨끗한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사운드 90%를 ADR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몰입도 높은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대사 편집이 안정된 이후 영화의 사운드를 더욱 생생하게 만드는 폴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폴리란 1920~30년대 미국 사운드 엔지니어였던 잭 폴리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효과음은 라이브러리 SFX, 즉 기존에 저장된 소리를 재활용하는 방식이었지만 잭 폴리는 촬영된 장면에 배우의 움직임에 맞는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녹음했습니다. 예를 들어 격투 장면에서 실제 주먹 소리를 그대로 녹음하면 타격감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도복이나 낡은 잡지를 비틀어 흔들며 보다 강하고 리드미컬한 충격음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다양한 소품을 이용해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소리를 구현하는 실시간 효과음 제작 방식이 바로 대츠 폴리스 워크라는 표현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폴리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다양한 소리의 크기와 균형을 조절하는 사운드 믹싱 작업 단계에 들어갑니다. 대사, 배경음, 음악, 효과음 등등 모두 각자의 볼륨, 위치, 음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조화로운 소리로 섞는 믹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폭풍우 장면에서 음악이 너무 크면 대사가 안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사가 너무 또렷하면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믹싱은 사운드의 우선순위와 감정선을 조율하는 기술자의 역할을 합니다. 영상에서 과거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흑백 컬러를 사용한 화면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부함에서 벗어나 정서적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 박열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 색보정은 단순한 영상의 미장센을 넘어 서사적 감정의 곡선을 시각적으로 완성하는 핵심 장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과거라는 이유로 채도를 빼는 건 너무 진부하다는 DI 컬러리스트 이혜민의 작업 철학 아래 작품의 열정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부활시켰기 때문인데요. 이혜민 컬러리스트는 인터뷰에서 초반 불령사들이 모인 장면은 옐로 레드 계열의 따뜻한 색감과 콘트라스트를 더해 인물의 열정을 드러냈고 후반부 법정 장면에서는 채도를 일부러 낮추고 얼굴의 그림자를 강조해 묵직한 긴장감을 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색보정과 색등급은 영화의 톤과 감정을 완성하는 핵심 후반 작업입니다. 색보정은 장면 간 노출과 색을 통일해 몰입감을 높이고 색등급은 영화의 장르와 감정 흐름에 맞춰 색조를 설계하는 예술적 작업을 통해 영화만의 시그니처 톤을 부여합니다.
결국 색보정과 색등급은 장면을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감정을 전하는 예술로 완성하는 마지막 붓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촬영장에서 담을 수 없는 장면을 현실처럼 구현하는 시각 효과입니다. 단순한 CG 삽입이 아니라 감독의 상상을 설계하고 실제 영상으로 구현하는 시각적 논리의 완성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총괄하는 VFX 슈퍼바이저는 영화의 프리 프로덕션 단계부터 참여해 콘셉트를 설계하고, 기술진은 다양한 툴과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기술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효율적인 디지털 제작 공정의 생산 라인을 만듭니다. 최근 한국 영화도 단순한 시각 효과를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VFX 서사 구축이 가능해졌고, 이제는 기술이 상상을 제한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영화의 시작과 끝에는 타이틀과 자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오프닝 타이틀은 영화의 장르와 정서를 시각적으로 선취하는 시그널이며, 엔딩 크레딧은 수많은 제작진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작업이죠. 또 자막은 외국어 번역뿐 아니라 장소, 연도, 감정의 흐름 등을 설명하는 내레이션 없는 해설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맡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는 폰트, 크기, 색상, 애니메이션 효과를 통해 영상의 정서와 호흡에 맞는 시각적 리듬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자막 오퍼레이터 또는 타이틀 에디터는 대사의 타이밍과 자막의 위치와 글자 수 등을 정밀하게 조율해 관객이 몰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곡성은 타이틀 디자인에서부터 민속적 불길함을 암시하는 서예체의 자막을 사용하며 관객의 감정 상태를 선취했고, 기생충에서는 한글 타이틀과 외국어 자막의 정교한 조화가 세계 시장에서의 수용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타이틀과 자막은 시각적 미장센의 일환이자 영화의 언어를 관객에게 전하는 보이지 않는 번역자로서의 기능을 한 것입니다. 이제 정말 잘 차려진 밥상이 완성된 걸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아닙니다.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스터링이라는 마지막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스터링이란 모든 후반 작업이 끝난 후 극장 상영을 위한 최종본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영화의 영상, 사운드, 자막, 메타데이터 등 모든 구성 요소는 DCP라는 국제 표준 포맷으로 패키징됩니다. 또한 데이터 압축, 암호화, KDM 설정까지 수행해 각 상영관에서 라이선스에 맞게 재생되도록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 1프레임의 어긋남이나 음성 밀림, 자막 오류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인 검수와 테스트 상영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이정재 감독의 헌트는 국내 돌비 애트모스 상영관과 해외 일반관 배급을 위해 5개의 서로 다른 DCP 버전이 제작되었으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수십 가지 버전의 자막 및 사운드 규격 버전으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배급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스터링은 영화라는 요리를 접시에 담아 관객에게 내놓는 마지막 플레이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담아내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내놓느냐에 따라 맛의 경험은 달라집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명이 함께 만든 영화 한 편은 오직 하나의 순간,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해 잘 차려진 밥상처럼 기다리고 있죠. 그 마지막 서빙을 맡는 이들이 바로 배급과 마케팅 팀입니다. 배급은 완성된 영화를 관객에게 어떻게 보여줄지 기획하는 전략의 기술입니다. 단순히 극장 상영을 넘어서 언제 개봉할지, 어떤 플랫폼으로 유통할지, 국내외 관객에게는 어떤 버전으로 보여줄지까지 설계하는 종합 전략이죠. 이를 위해 배급 프로듀서는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경쟁작의 개봉일과 장르별 수요를 고려하며 수익 예측을 통한 유통구조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윤단비 감독의 남매의 여름밤은 국내 독립영화로서는 드물게 해외 영화제 중심 배급 전략을 택해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도쿄 필름엑스, 타이베이 영화제 등지에서 먼저 공개되며 작품성과 인지도를 쌓은 뒤 국내 개봉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된 길복수는 극장 개봉 없이 글로벌 스트리밍을 우선 선택해 장르성과 해외 시청자 타겟을 고려한 배급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처럼 작품의 성격과 타깃에 따라 배급 전략은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으며 플랫폼 다각화가 배급 프로듀서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감정의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왜 이 영화를 봐야 하는가를 설득하는 일인데요. 마케팅팀은 예고편과 포스터, 배우 인터뷰, 제작기 공개 콘텐츠를 기획해 관객의 기대감을 자극합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캐릭터별 응원봉을 배포해 팬심을 자극했고, 소울메이트는 감성적 팝업 스토어를 운영해 영화의 분위기를 직접 체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런 체험형 마케팅은 감정적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ESG 흐름에 발맞춰 친환경 굿즈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FSC 인증 포스터와 리사이클 원단 가방을 활용했고, CGV는 폐스크린을 업사이클링해 가방, 조명, 스튜를 제작하고 부산국제영화제와 협업해 친환경 티켓 홀더를 선보였습니다. 이런 ESG 굿즈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지속가능한 소비에 동참하는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각본집과 콘티북처럼 출판 형태의 굿즈도 인기인데요. 관객들은 이제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창작자의 의도와 예술적 흐름을 담은 아카이브에 열광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소장과 기록의 행위로 이어지며 리셀 시장과 SNS 공유 문화와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작가주의 영화나 감독 중심 작품에서는 이러한 출판형 굿즈가 영화에 대한 감정적 애착을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죠. 결국 배급과 마케팅은 영화를 살게 하는 일입니다. 이들이 없다면 아무리 정성 들여 만든 영화라도 관객과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하겠죠. 완성된 밥상을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 내놓을지 결정하는 기술이자 예술, 그 마지막 플레이팅과 감정의 서빙이 바로 이들의 손끝에서 완성됩니다. 시네마 레시피,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포스트 프로덕션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금 이 순간 또 다른 영화가 관객을 위해 정성껏 차려지고 있음을 기억해주세요. 이 시간이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께 작은 따뜻한 한 끼가 되었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